일본 여행을 가본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인이 더 잘생기고 예쁘다. 더 키가 크고 체격이 크다. 그런데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인이 왜소한 건 역사적 배경과 식습관 때문. 그런데 이건 잘못된 정보인 거 아시나요? 일본인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보다 더 컸습니다. 또한 현재에 와서 영양소적인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왜 한국인의 평균 키가 훨씬 큰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들려드리고 한국인이 일본인과 아시아인 중에 가장 크고 외적으로 뛰어난 이유에 대해 과학적 고고인류학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 주장들을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일본이 과거에 채식 위주 식단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 영양소 섭취가 좋아져서 한국인이 커졌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가장 흔한 설명부터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육식을 금지해서 체격이 작아졌다는 주장 말이에요. 실제로 675년부터 1875년까지 약 1200년간 일본에서 육식 금지령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덴무천황이 불교의 영향으로 도입한 이 정책으로 인해 일본인들은 주로 쌀과 생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죠. 하지만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한국보다 오히려 많거든요. 1990년에는 거의 2배, 2005년에도 20% 이상 더 많이 섭취했어요. 일본인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45.9kg인데 한국인은 50.6kg입니다. 큰 차이가 없죠. 우유와 유제품 섭취량은 일본이 훨씬 많아요. 일본인은 1년에 33.6kg을 마시는데 한국인은 28.1kg밖에 안 마십니다. 그럼에도 키 차이가 나는 건 과거 식문화 때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이 현대 일본인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간 충분히 육식을 해왔어요. 6에서 7세대에 걸쳐 충분한 영양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키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황당한 건 용불용설 같은 주장입니다. 과거에 채식을 했으니까 현재까지 그 영향이 이어진다는 건데 이건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후천적으로 획득된 특성이 유전된다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이미 19세기에 폐기된 이론이거든요. 설령 조상들이 1200년간 육식을 안 했다고 해서 현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후손들의 키가 작아질 리는 없어요. 오히려 역사를 보면 정반대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1960에서 70년대에는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보다 더 컸다고 했잖아요. 이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영양 상태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 육식 금지가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그때도 일본인이 작아야 했겠죠. 그럼 영양소는 정말 관계없을까요? 물론 영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요. 일본이 한국보다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키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 섭취량만으로는 키를 설명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칼슘 섭취량은 한국의 1.5배입니다. 칼슘은 뼈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양소인데도 말이죠. 비타민 D 섭취량도 비슷하고 단백질 섭취량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 바로 유전자에 있습니다. 서울대 인류학과와 일본 도쿄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적 구성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한국인은 북방계형 혈통을 70에서 80%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인은 절반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북방계 유전자가 왜 중요할까요? 이건 인류 진화와 관련이 있어요. 시베리아나 몽골 같은 추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특별한 체형으로 진화했습니다. 바로 베르크만의 법칙과 알렌의 법칙이 적용된 거죠. 베르크만의 법칙에 따르면 같은 종이라도 추운 지역에 사는 개체일수록 체구가 큽니다. 체표면적 대비 부피가 클수록 체열 손실이 적어지거든요. 알렌의 법칙은 추운 지역의 동물일수록 팔다리가 짧아진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직립보행과 도구 사용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체격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인이나 러시아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키가 큰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들은 모두 북방계 유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라 중 하나인데 남성 평균이 183.8cm, 여성 평균이 170.4cm입니다. 정말 놀랍죠? 한국인의 경우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기원한 북방계 민족의 후손입니다. 약 3만 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빙하기 말기인 1만 5천 년 전쯤 한반도로 이주해왔어요. 이들은 수만 년 동안 혹독한 추위에 적응하면서 큰 체격을 갖게 된 거죠. 반면 일본인의 유전적 구성은 훨씬 복잡합니다. 일본 열도에는 원래 조몬인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약 3만 년 전부터 일본 열도에 정착해 수렵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조몬인들은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비교적 작은 키와 강인한 체격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300년경부터 한반도에서 야요이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했어요. 이들이 바로 북방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일본 열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 유전자 혼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몬인 유전자가 상당 부분 보존된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지역별 차이입니다.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이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조몬인 유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실제로 이 지역 사람들이 일본 본토 사람들보다 키가 작은 경향을 보입니다. 홋카이도 남성 평균 키는 169.8cm, 오키나와는 169.2cm로 일본 전국 평균인 170.8cm보다 1에서 2cm 작아요. 반대로 혼슈 중부 지역, 특히 간토와 간사이 지역은 야요이인 유전자 비율이 높고 평균 키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도쿄 지역 남성 평균 키는 171.2cm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이는 한반도에서 온 북방계 유전자의 영향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더욱 흥미로워요. 지역별로 보면 북쪽으로 갈수록 평균 키가 큽니다. 평안북도 출신들이 가장 크고 경상도, 전라도 순으로 이어져요. 이는 북방계 유전자의 농도 차이를 반영하는 거죠. 중국 동북지방에서 한반도 북부로 다시 남부로 내려오면서 원래 살던 남방계 주민들과의 혼혈이 일어났거든요. 역사적 기록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일본인들이 조선 사신의 체격에 놀라워했다는 기록들이 자주 나와요. 1785년 일본 문헌에서는 조선 사람들은 체격이 장대하고 용모가 준수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 무사들이 조선 군사들의 체격에 위압감을 느꼈다는 기록도 있어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런 차이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초기 인체 측정 자료를 보면 한국인 남성 평균 키가 164.1cm, 일본인이 161.8cm로 한국인이 2.3cm 더 컸어요. 이는 영양 상태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일본이 나은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유전적 잠재력의 차이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왜 1960에서 70년대에는 일본인이 더 컸을까요? 이는 경제 발전 시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약 20년 먼저 고도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 영양 상태가 먼저 개선된 거죠. 특히 1950년대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학교급식 제도가 큰 역할을 했어요. 아이들이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반면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극심한 영양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1960년대 한국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단백질과 칼슘 섭취량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유전적 잠재력이 좋아도 제대로 발현될 수 없죠.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인의 영양 상태가 급격히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유전적 잠재력이 발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영양이 부족할 때는 유전적 차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지만 영양이 충분해지면 원래의 유전적 잠재력이 발현되는 거예요. 마치 키 작은 부모와 키 큰 부모의 자녀가 어릴 때는 비슷해 보이다가 성장하면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현재도 이런 패턴은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 모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키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영양소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도 유전적 배경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특정 유전자들의 역할입니다. 키와 관련된 유전자는 약 180개가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HMGA2, GDF5,
ACAN 같은 유전자들이 특히 중요해요. 이 유전자들의 변이 빈도가 북반계와 남반계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HMGA2 유전자의 경우 키를 크게 만드는 변이가 유럽인과 동아시아 북반계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한국인의 경우 이 유전자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비율이 일본인보다 15에서 20% 높습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성장 호르몬 관련 유전자들입니다. IGF-1 유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반계에서 키 증가에 유리한 변이가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유전적 차이들이 누적되면서 민족 간 평균 키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영양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유전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려면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거든요. 일본에서 신장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도 청소년들의 식생활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 어린이들의 과일 섭취량이 급감했습니다. 1970년에는 1인당 연간 40kg을 먹던 것이 2000년에는 25kg로 줄어들었어요. 과일에는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뼈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한국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1990년대 초부터 한국 어린이들도 채소와 과일 섭취를 꺼리기 시작했고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 신장 정체와 맞물려 있어요. 즉 단순히 칼로리나 단백질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본의 특수한 정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0년대부터 일본 산부인과에서는 임산부의 체중 증가를 과도하게 제한했어요. 임신 중 체중 증가를 7에서 12kg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국제 기준인 11에서 16kg보다 훨씬 적은 수치였죠. 그 결과 저체중아 출산율이 급증했고 저체중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작은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이 2021년에야 국제 기준에 맞춰 수정되었으니 수십 년간 일본인의 평균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임신과 출산을 권장했고 이것도 키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제1한국인들의 키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1한국인 2-3세들의 평균 키를 조사해보면 일본인보다는 크지만 한국인보다는 작아요. 남성 기준으로 평균 172.1cm 정도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중간 정도 됩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예요. 제1한국인들은 한국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환경에서 자라면서 일본식 식단과 생활 패턴에 노출되었거든요. 그 결과 유전적 잠재력을 완전히 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들의 자녀를 보면 어떨까요? 아직 충분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한적인 조사 결과 이들의 평균 키는 일본인보다 크고 한국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역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농구처럼 키가 중요한 종목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어요. 물론 시스템이나 훈련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신체 조건의 차이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부인할 수 없죠. 반면 일본은 체조나 피겨스케이팅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이 유리한 종목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이는 각 민족의 신체적 특성이 스포츠 특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유전적 배경은 바뀌지 않으니까 한국인과 일본인의 키 차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국 모두 영양 상태가 최적화되면서 키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어요. 한국도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1990년대부터 신장 증가가 거의 멈췄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전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주장은 성급하다는 거예요.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을 보면 한때 신장 증가가 정체되었다가 다시 증가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는 더 나은 영양과 공중보건 정책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 구성상 한국인만큼 클 수는 없겠지만 현재보다는 더 클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20년부터 아동 영양 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차이가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민족이 처했던 지리적,
역사적 환경이 유전적 특성에 각인된 결과일 뿐이죠. 북방계 유전자는 추위에 적응한 결과이고 조문인 유전자는 일본 열도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예요. 실제로 생존에는 키가 클수록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체격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민첩성이 뛰어나며 식량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생존에 유리할 수 있거든요. 각각의 특성이 나름의 진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현대에 와서 키가 우월함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문화적 편견일 뿐입니다. 능력이나 인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된 것도 기술 강국이 된 것도 체격과는 무관하잖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각자의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의 장점을, 일본인은 일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한국인과 일본인의 키 차이는 과거 식문화나 현재 영양소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유전적 구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인이 더 많은 북방계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키가 클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발전과 함께 이런 잠재력이 발현된 것입니다. 셋째, 이런 차이는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환경 적응 결과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도 이런 유전적 차이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민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양성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자산이니까요. 이상으로 지식송 박사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번 분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인과 일본인의 키 차이가 유전적 요인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신임 유튜버 지식송 박사였습니다.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후회 없이 매일 지혜가 플러스 일씩 되실 거라 자신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